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50플러스 세대의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양의 박인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기획, 전략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기업인 STX 에너지에서 CFO, 최고 재무책임자 및 상임감사를 역임을 했고요. 현대증권 인수 업무에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년들과 50플러스 세대의 학습에 관해서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강사로서, 국내 여행 안내자로서, 도시 해설가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게 될 직업들에 대해서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하나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선 짧은 동영상이니까 같이 보시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동영상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공포스러우신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동영상은 1년 전에 만들었고 그 1년 사이에도 이미 일자리의 변화는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와닿는 것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아닐까요? 투자에 대해서 결정을 대신 해주는 로봇. 이미 월가나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아니 이제는 현대사회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미래사회의 특성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는 크게 4가지의 특성을 가진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확실성입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사회 구조의 변화, 인간의 의식 변화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리스크입니다. 어찌어찌하여 문 앞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저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디 문을 열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절벽에 떨어질 확률이 높은 사회,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은 사회가 곧 미래의 사회입니다. 한편 그렇게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사회만이 미래사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로봇 등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됨으로써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던 데이터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 잘 조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융합이 또한 미래사회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4가지 불확실하고 리스크는 많지만 인류가 더 스마트하게 대응하고 융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곧 미래사회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럭비공이 땅속으로 꺼지는 일은 없듯이 분명한 것은 세상은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미래 열차에 동승하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 뿐이라고 하고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인류는 종말을 구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이민하 교수는 인간 중심의 기술 변화의 측면에서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4차 산업혁명의 눈부신 기술 발달에 현혹되면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가 되기 때문이죠. 중심을 잡고 인간의 욕망과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로 인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충격이 온 나라를 휩쓸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연일 지금까지도 기획 프로그램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엄청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죠. 한번 알아볼까요? 로봇,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드론, 가상 증강현실, 블록체인, SNS, 웨어러블, 플랫폼,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하루도 빠짐없이 4차 산업혁명과 그 혁명이 가져올 변화되고 있는 미래에 대해 저희들에게 장밋빛 전망과 함께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과상화폐인 비트코인 열풍은 우리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비서 역할을 하는 챗봇은 매일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상당 부분 현실에도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과 부딪히려면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드론이 공중을 떠다니며 택배를 하게 된다면 피자 배달은 쉽겠지만 배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겠죠. 100세까지 산다는 시대, 안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에 50+ 세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뒷방 늙은이로 나머지 40-50년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야? 정말 우리들의 일자리는 곧 사라지는 것일까? 이제 저와 함께 차근차근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산업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신기술만이 일자리의 원천인지, 인간과 기술혁신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 다양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50+ 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세기 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인간의 수작업으로 생산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기계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00년쯤 후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보다 더 편리한 기계들을 값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정보화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20세기 후반의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전체의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산업의 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이 혁신의 주 테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지요. 지난 200여 년간의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량의 증가와 생산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는데요. 생산과 유통, 소비의 연결 시스템의 변화가 각 단계마다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욕망도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삶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원하는 욕구가 점차 더 높은 단계의 욕구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의 혁신은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바꾸어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큽니다. 점점 더 잘 살게 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겠다는 원초적인 욕망을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냉장고도 세탁기도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의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소통합니다. 직접 구매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라도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산업혁명이란 인간의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되고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사회 경제 시스템도 역시 변화하고 소비자인 인간의 욕망도 충족되어 그 욕망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비즈니스 시스템의 순환 과정을 포함합니다. 특정한 산업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비즈니스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인간의 욕구와 기술의 혁신이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할 때 가능합니다. 생산자는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싸게 만드는 그런 기술 혁신을 통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기술 혁신에 따라 더 싸게 더 많은 것을 갖게 된 소비자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비자가 갖게 되는 새로운 욕망이 생산자에게 전달되게 되면 생산자는 또다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기술혁신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과 인간의 욕망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더 높은 단계로 순환하고 진화합니다.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욕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며 진화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진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욕망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발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가 2014년에 낸 자료에 의하면 이 그래프는 인구 증가와 GDP 증가율을 대응을 한 그래프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GDP 증가율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로 볼 수가 있고 인구는 생존 욕구의 충족 단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먹고 살만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인구 증가율과 GDP 증가율은 거의 같았습니다. 즉 생산량이 늘어나면 인구가 좀 늘었고 생산량이 줄어들 때는 인구 증가율도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과 GDP 증가율이 같아지는 시점에서 하반기에 들어가면 GDP 증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1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생존 욕구는 충족되었던 것이죠. 1차 산업혁명의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GDP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대폭 앞서기 시작합니다. 생존의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새로운 욕구, 즉 안전의 욕구, 안정의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전기의 발명, 대량 생산 체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2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충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은 편리함을 추구하는데요. 전기혁명, 대량 생산혁명은 인간에게 세탁기와 냉장고를 주었습니다. GDP 증가율이 인간의 인구 증가율을 큰 폭으로 앞서게 되는 시기가 되자 인간은 사회적 연결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졌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얘기되는 3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사회 연결 욕구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인구 증가율은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는데 GDP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실 세계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연결의 욕구를 가상의 세계에서 충족하게 된 인간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갖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인구 증가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인간은 이제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 연결의 욕구를 넘어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더 높은 차원의 욕구, 즉 사기 표현의 욕구와 자기 존중의 욕구,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는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과 연결하여 도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으로 생리적 욕구, 즉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었고요.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혁명, 서비스 산업혁명인데요. 안정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서 사회 기속 욕구, 즉 연결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모든 것을 충족한 인간들은 명예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곧 자기 표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혁신은 함께 진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공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일 보시다시피 인간은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기속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연결의 욕구, 우리라는 공동체에 소속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정보혁명을 통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욕구는 나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 내가 누군가가 되는 것, 무엇이 되는 것, 내가 원하던 꿈꾸던 것을 이루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욕구는 명예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밑받침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은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도표를 가지고 개별 기업에서, 개별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사물 인터넷, 그리고 생체 인터넷, 즉 만물 인터넷의 데이터들이 다 수집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저장과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의 형태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게 됩니다. 저장된 빅데이터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되고 예측하고 맞춤을 하는 가치 창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가치 창출 과정을 지나게 되면 다시 최적화를 위해서 끝 단말에 다시 정보가 전달되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현실의 세계고 여기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오프라인의 현실의 세계는 빅데이터를 발생을 시켜서 이것이 온라인의 세상, 클라우드,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가상에 최적화는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최적화한 결과를 오프라인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비게이션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데 쉽게 예를 드는 것이 내비게이터입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 지도와 지형과 도로, 차량의 정보를 온라인의 지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시스템, 즉 GPS를 통해서 차량의 정보를 대응시킵니다. 여기에 교통신호와 같은 교통 데이터를 결합하면 길 안내와 관련된 빅데이터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당신이 서울에서 지리산까지 어떤 길을 통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맛집을 알려주고 돌발적인 사고사항도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분산된 길 안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은 사회 전체적으로 원활해지고 내비게이터의 예측과 맞춤 서비스는 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참고로 내비게이터로 인해 얻게 되는 사회적 가치는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확실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은 기술을 적용하여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옮겨놓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여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할 때 이전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 기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통에서 예측과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공장, 병원, 학교, 여행, 생활 구석구석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이러한 모델은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초생산을 지향합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들이 구현되고 있는 정도와 일자리의 변화 정도를 간단한 도표로 표현해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세상 모든 만물이 연결되고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는 스스로 자기학습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지능과 초연결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초생산의 세계로 인류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죠. 이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교체되고 있고 그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는 감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혁명이 진행되고 있죠. 초연결을 기반으로 초지능에 의해 초생산이 이루어져 4차 산업혁명의 완성 단계에 이르면 인류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성격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와 효율성과 경제성, 사회적 저항과 제도 혁신의 경직성으로 인해 일자리의 변화는 가장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50+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는 시점까지는 현재의 직업은 더디게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재도전에 나서는 50+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자신만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사라질까요? 기술 혁신은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반복적인 노동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노동의 일자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 혁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페이스북은 SNS와 관련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빅데이터 분석가, 신기술 컨설턴트, 하드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앱 개발자 등 이전에 없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존과 안정의 욕구 충족에 만족하던 사람들이 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풍요로워지자 새로운 욕망, 즉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의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표현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MCN이 등장하였고요. 자아 실현을 위해 프로슈머가 되거나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를 들 수 있겠죠. 이전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 꽃꽂이와 같은 취미 분야에서도 새롭게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람들을 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초연결, 초지능의 산업사회는 인류의 부를 획기적으로 늘려왔지요. 생존과 안정, 연결의 욕구를 충족한 인간은 자기 표현,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를 바랍니다. 산업혁명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인간의 일거리는 산업혁명 과정을 통해 더욱 세분화되고 늘어났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새로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의 일자리는 많아지면서 일자리 자체는 진화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경영자와 정치가와 같이 의사결정자, 인공지능의 설계자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창조하고 이끄는 천재들의 일자리가 제일 위 상단에 차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일찌감치 깨닫고 핵심 기술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는 직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대기업의 관련 분야 직원들도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이 분야로 진입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입니다. 예술가, 프로슈머, 메이커, 인간 감성 분야의 전문가, 컨설턴트 등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화된 욕구에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간의 이해가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인공지능과 로봇과 협업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활용법, 소프트웨어, 앱만 잘 쓸 수 있어도 되는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일반인이 될 것입니다. 50플러스 세대는 특히 개인화된 욕구에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업군에 유리할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인간에 대한 이해, 특정 일에 대한 전문성은 다른 세대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요. ICT를 잘 활용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마저 준비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것이죠. 이제 50플러스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50플러스 세대를 가리켜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천명을 안다. 그것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다 라고 현대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50 플러스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이고요. 가난과 풍요를 모두 겪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힘센 세력,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80년대의 민주화, 2017년의 촛불혁명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고, 농경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압축된 1차, 2차, 3차의 산업혁명을 모두 겪어내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인류 탄생 이래로 가장 많은 정신적, 물질적 변화와 혁명을 거쳐온 산전수전 다 겪은 전사들이시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50 플러스 세대는 높은 학력에 높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50 플러스 세대도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앞에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역사의 시대마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인재의 조건, 역량과 품성은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운영 철학인 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인재로 등용되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글을 읽을 줄 알고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인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계를 알아야 됐으니까요. 효율성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했으며 노하우와 노후,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연, 지형과 같은 인맥이 중요했고 인간의 뇌를 통해서만 지식을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암기 능력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많은 정보 속에서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시되었습니다. 검색을 잘해야 되고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력고사가 폐지되었고 수능이 도입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요구되는 역량과 품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감 능력, 공유하겠다는 철학, 창조성, 창의성, 문제 찾기 능력, 수평적 집단 협력의 능력, 민주화 능력, 디지털에 기반한 ICT 활용 능력,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전문성에 기반한 통찰력, 감성과 인문학의 이해 능력, 네트워크 활용과 소통 능력. 그런데 50 플러스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50 플러스 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유기적 윤리관을 갖고 있으며 낀 세대죠. 자수성가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소유의 철학을 갖고 있고요. 효율성, 문제 해결 능력을 높게 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조직 문화에 익숙하고요. 집단으로 묶어서 다른 집단과 경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에 반면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경험과 통찰력 충분합니다. 경제력과 활동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부분은 극복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더욱더 키워나가야 될 품성들입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후에 다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리서치한 결과에 의하면 노후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두 번째, 배우자와 또는 동반자와 좋은 관계 유지.
일과 도전할 거리, 돈과 경제력, 우정, 친밀한 관계 유지, 취미생활, 그리고 이 모두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50 플러스 세대 일자리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감은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현실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역량이 준비가 되면 공유하고 협력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행복하고 보람찬 일을 하면서 살기, 이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왕년에 나는 어쨌다 하는 것은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 변화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잠재 욕망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지금까지 소유에 중점을 두었다면 공유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목표는 가장 먼저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골라야 될 것입니다.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역량을 기르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맺을 수 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맺을 수 있습니다. 목표에 맞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독서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여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ICT 활용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와 표현하기를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역량이 길러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은 전문 분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나누고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역량을 기르는 것에서도 도움이 되고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거나 그러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에 들어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 하고 싶었던 일,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함께 하는 일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많은 기회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예시한 것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지켜본 50 플러스 세대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우선 성찰과 계획을 세우는 데는 50 플러스 인생학교를 가였습니다. ICT를 배우기 위해서 ICT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본 바로는 커뮤니티를 협동조합화, 사업화하기 위해서 무댄스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발전하기를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 해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하고 난 이후 여행사업을 함께 공모하는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1인 창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가치의 사회 환원의 목적으로 강연 활동에 나서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취미를 일거리를 전환하여서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향후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계획하고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신다 하더라도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많습니다. 또한 내가 도움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목표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미양 퍼실리테이터 박인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